그 맨 마지막 국정교과서 시절 7차 교육과정, 6차 교육과정인가? 맨 마지막이? 7차 교육과정인가? 아무튼 맨 마지막 국정교과서 마지막 그 교과서에 실렸던 글입니다. 간디의 물레라고. 간디 그러면 생각나는 게 비폭력 뭐 이런 운동을 했던 인도의 그 영웅이죠. 자, 문제 봅니다. 내용 잃지 않는 이런 게 키워드가 되죠. 문제 유형은 정보 파악. 항상 비문학 문제 풀 적에 어떤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키워드부터 찾아. 뭘 묻고 있는지. 다음에 뭘 묻고 있는지 키워드를 찾았으면은 문제 유형부터 정리해. 자, 비문학 문제 유형은 딱 몇 가지? 세 가지. 따릅니다. 정보 파악, 정보 추리, 정보 적용. 세 가지가 있고, 그 정보는 대표적인 게 바로 제재, 관점, 의도. 독서의 삼총사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럼 그거 그냥 조합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비문학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는 정보 파악 문제가 지금까지는 가장 많이 나왔고, 가장 단순한 거. 지문에서 그냥 확인하는 거. 두 번째, 현재 우리 그 공시 비문학의 어려운 비문학 문제들은 대부분이 정보 추리 문제고, 그리고 정보 적용 문제가 최근에 들어서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런데 수능의 추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보 적용이 현재 대세라고 그랬죠. 올해나 내년서부터 이 그 정보 적용 문제가 조금은 까다롭게 우리 공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작년서부터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정보 파악 문제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짜증나지. 지문은 무지하게 긴데 한 문제짜리,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장문 독해도 이렇게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있어. 어디서? 이렇게 문제를 내는 직렬이 있죠. 지금 현재 법원직, 국회직 이런 데는 지문이 무지하게 긴데 문제가 한 문제. 근데 아무튼 간에 그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직렬 대체적으로 단문에서 장문으로 좀 이렇게 바뀌는 건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장문 독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첫 단락, 간디의 관점에서 볼 때 항상 비문학이 나오면 첫 단락이나 또는 두 번째 단락까지 읽어가면서 제재, 관점 이런 것들 일단 파악하라고 그랬죠. 간디의 관점에서 볼 때 무엇보다 큰 폭력은, 그래서 간디의 관점 요 단어가 중요하고, 다음에 중요한 단어는 폭력이라는 단어죠. 폭력. 그러니까 핵심어를 빠리빠리 찾을 줄 알아야 돼. 인간의 근원적인 영혼의 요구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물질적 이득의 끊임없는 확대를 위해, 즉 간디가 바라본 폭력은 왜 나타나냐? 바로 무슨 주의 때문에? 물질주의 때문에. 물질적 이득의 끊임없는 확대를 위해서, 즉 물질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착취와 억압의 구조를 제도한, 바로 이게 제국주의죠. 제국주의. 구조를 제도한 서양의 산업 문명, 요게 간디의 관점에서 볼 때 폭력이 나타난 원인, 간디가 파악한 원인이 되겠죠. 근데 첫 단락이 굉장히 짧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두 번째, 지금 글이 상당히 긴 글인데도 불구하고 첫 단락이 짧아서 첫 단락에서 파악할 게 별로 없어. 그러면 두 번째 단락까지 읽고 난 다음에 문제를 보셔도 됩니다. 그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근대 산업 문명은 사람들의 정신을 병들게 하고, 근대 산업 문명의 단점에 대해서, 역기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콤마 쉼표가 찍히면서 지금 그 내용들이 나열되고 있으면 그 나열되는 내용들은 밑줄 치고 넘버링 하라고 그랬지. 1, 2, 3, 4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의 정신을 병들게 하고, 1번 끊임없이 이기심. 2번 다음에 금전과 물건의 노예로 타락시킨다. 3번 뿐만 아니라 무슨 관계? 첨가 관계. 내면적인 평화와 명상의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래서 4개가 나왔죠. 근대 산업 문명의 역기능. 그로 인하여 유럽의 노동 계급과 빈민에게 사회는 지옥이 되고, 그러니까 유럽도 다 행복한 건 아니다. 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소외받는 계층은 오히려 훨씬 더 불행해졌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실제 한 국가, 한 사회 내에서 개인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있지만 전 세계를 놓고 볼 적에 국가와 국가 간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죠. 다음에 비서구 지역의 수많은 민중은 제국주의의 침탈 밑에서 허덕이게 되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단어가 제국주의가 되겠고, 여기에서 간디 사상의 물레의 상징이 갖는 의미, 바로 이 글이 무엇에 대해서 쓴 글일까? 바로 이거예요. 간디 사상의 물레의 상징이 갖는 의미. 간디 사상에 있어서 물레가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가? 간디는 모든 인도 사람들이 매일 한두 시간만이라도 물레질을 할 것을 권유하였다. 물레질의 가치는 이제 나오네. 물레질의 의미가 경제적 필요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경제적 필요. 물레질을 하면 거기서 뭐가 나와? 실이 나와, 실. 그 실을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어? 옷을 만들 수 있지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간디는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경제적 필요 이상의 것이다. 그러면 간디의 물레질의 상징적 의미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됐어, 안 됐어? 아직 안 됐죠. 2달러까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져보니까, 읽어보니까 2번 단락의 맨 마지막 문장이 실은 쟁점화 문장이야. 그러니까 결국에 첫 번째 단락이 지금 2번 단락에서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놓고 나서 이제 선택지를 보세요. 1번, 물레질은 인간을 억압의 구조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런 내용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있죠. 다음에 2번, 그런데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억압이라고 하는 것이 뭐에 의해서 억압이 된다고? 근대 유럽의 산업화에 기인한 물질주의에 의해서 억압을 한다고. 그때 간디가 제시한 게 뭐라고? 물레질이라고. 얘기는 그렇게 가요. 그죠? 그러면 1번은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정보 파악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정보 추리를 해보면 돼. 그러니까 정보 파악 문제하고 정보 추리 문제는 서로 어떻게 보면 있다 있어. 그러니까 정보 파악 문제를 정보 추리형으로 풀어도 되고, 정보 추리 문제를 정보 파악을 않고는 못 풀잖아. 다음에 2번, 창조적인 노동은 삶의 가치를 긍정하게 한다 할 적에, 여기서 창조적인 노동에 해당하는 게 뭘까? 물레질. 다음에 3번, 물레질은 인간의 심성을 교육하는 수단이 된다. 아직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2번 단락 끝머리에서 물레질은 경제적 필요 이상의 것이라고 그래 있죠. 다음에 4번, 간디는 오래전부터 현대 산업사회의 폐해를 경고하였다. 뭐 하여튼 간에 현대 산업사회의 폐해를 경고한 건 맞아요. 그죠? 근데 그 내용이 지금 1번, 2번 단락에 나왔는데 얘기는 뭐가 문제야? 오래전부터 이게 문제예요. 오래전부터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냥 현대 산업사회의 폐해를 경고는 했지만은 오래전부터 이게,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단어 때문에 답이 나오고 막 이렇게 그런다고. 오래전부터가 뭐 그렇게 내용상 굉장히 심각하게 중요한 의미의 단어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의미의 단어가 아닌 것들이 오히려 답을 만들으니까 말장난이에요. 국어는. 그 말장난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그래 놓고 나서 선택지에서 떨굴 건 떨구고 선택지에서 기억할 건 기억하고 해가면서 나머지 이제 3번 단락서부터 읽으면 되겠지. 읽으면서 찾으면 돼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막 읽으면 1번, 2번, 3번, 4번이 다 맞는 답이야. 다 맞는 답이에요. 다음에 3번, 물레는 무엇보다 인간의 노역 뜻이 뭡니까? 노동과 비슷한 말, 노동. 힘들게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몹시 괴롭고 힘들게 일을 한다는 뜻의 노동과는 좀 비슷한. 그러니까 노동 중에서도 좀 힘든 노동을 노역이라고 그래요. 노역에 도움을 주면서 결코 인간을 소외시키지 않는 여기 인간적 규모의 기계의 전형. 물레는 사람을 고생을 안 시켜. 사람과 호흡이 맞아. 현재 자동화된 기계는 지들 마음대로 돌아가잖아. 지들 마음대로. 그래서 사람이 기계를 쫓아가야 돼. 기계가 사람을 쫓아가요. 사람이 이제는 기계를 쫓아가야 돼. 기계가 쉬어야 사람이 쉰다고. 그런데 물레는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늦으면 늦는 대로, 좀 빠르면 빠른 대로 충분히 사람이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라도 사람을 노역시키는, 즉 사람을 끌고 다니는 기계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기계라도 사람이 끌고 다니는 기계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게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자동차와 자전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는 사람이 물론 운전을 하고 다니지만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이 자동차에 끌려다녀. 자꾸 요즘에 보면은. 그런데 물론 자전거도 사고가 나긴 나죠. 근데 자전거는 그나마 사람이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 자, 다음에 봅시다. 지문.
거대 기계에는 필연적으로 복잡하고 위계적인 사회 조직,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 도시와 낭비적 소비가 수반된다. 요거 중요한 문장이죠. 거대 큰 기계에는 필연적으로 첫 번째 복잡하고 위계적인 사회 조직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거대 기계가 상징하는 건 뭐야? 우리 현대 사회의 복잡하고 위계적인 사회 조직. 두 번째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 세 번째 도시화. 네 번째 낭비적 소비. 요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요런 특징을.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제가 지문을 일부러 길게 실어놓은 이유는 이 지문이 중에서 실어놓은 거예요. 지문이 중에서. 지문 공부하라고. 이 지문 가지고 문제가 꼭 이 문제만 나올 건 아니야. 다른 유형의 문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뭐야? 이 간디의 물레 이 지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생산수단이 민중 자신의 손에 있을 때 비로소 착취 구조가 종식된다고 할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생산수단인 기계가 우리를 어떻게 종속을 시켜놨어. 그래서 우리가 기계로부터 착취를 당해. 그런데 간디의 생각은 그거예요. 생산수단인 기계가 민중,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민중계층. 어떻게 보면 가장 무지하고 가장 무슨 생각이 없는 그런 계층들. 그런 계층들 손에 있을 때 비로소 착취 구조가 끝난다고 할 때 복잡하고 거대한 기계는 그 자체로 비인간화와 억압의 구조를 강화하기 쉬운 것이다. 그래서 요게 1번 선택지가 확인이 되는 순간이고 또 이 부분을 놓고서 뭘 물어볼 수도 있어. 서술 방식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대조지 대조. 거대한 기계와 다음에 물레라고 하는 그나마도 이 자연에 순응하는 기계가 뭐다? 물레다 물레. 물레 같은 사람이 조종할 수 있고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물레로 대표되는 기계들이죠. 4번 간디는 산업화의 확대 또는 경제 성장이 참다운 인간의 행복에 기여한다고는 결코 생각할 수 없었다. 산업화의 확대가 인간 행복에 기여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얘기죠. 간디가 구성했던 이상적인 사회는 자기 충족적인 농촌 공동체를 기본 단위로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중앙집권적인 국가기구의 소멸과 더불어 마을 민주주의에 의한 자치가 실현되는 공간이다. 이게 바로 현재 우리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슨 자치제? 지방자치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그러죠. 다시 한번 이 문장 중요한 문장. 간디가 구성했던 이상적인 사회는 간디의 관점이지 자기 충족적인 소농촌 공동체를 기본 단위로 하면서 소농촌 공동체. 궁극적으로는 그 소농촌 공동체가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냐? 중앙집권적인 국가기구가 사라져야 된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국가가 너무 많이 간섭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멸과 더불어 마을 민주주의엔 바로 마을 민주주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의사결정을 국민들이 직접 하는 거,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다. 그래서 요까지 4번 단락 요까지 중요한 문장들입니다. 거기에서는 인간을 도외시한 이윤을 위한 이윤 추구도 물건과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탐욕도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비폭력과 사랑과 유대, 요게 핵심어지요. 비폭력, 다음에 사랑, 다음에 유대. 우리가 흔히 사랑 그러면은 우리 현재 한국 사람들한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남녀 간의 어떤 정열적인 그런 성적인 그런 사랑이라고 흔히 생각을 하는데 사랑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봐. 사랑이라는 걸 뭐라고 말할 수 있어? 그냥 한 단어로 한번 말해봐라. 너한테 사랑이란 뭐냐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각자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나는 개인적으로 아끼는 것이라고 난 대답을 할 것 같아. 아끼는 거. 아껴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사랑할 수도 있잖아. 그죠?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라도 아끼잖아. 내가 좋아하는 음식 아껴 먹잖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껴주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 아닐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다음에 어울려 살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자기 완성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상에 매우 적합한 정치 공동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간디의 사상이 집약된 단어는 뭐예요? 비폭력, 사랑, 유대 이런 단어들. 다음에 5번 단락갑니다. 물레는 간디에게 그러한 공동체 건설에 필요한 인간 심성의 교육에 알맞은 수단이기도 했다. 중요한 문장이죠. 물레는 간디에게 그러한 공동체, 조금 아까 설명했던 그런 소농촌 공동체 건설에 필요한 인간 심성을 수련하는 교육에 알맞은 수단이다. 그래서 이 내용은 선택지 3번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다 확인이 되고 4번 거기 4번도 맞는 답이야. 근데 오래전부터 이것 때문에 틀렸다고요. 별거 아니에요. 물레질과 같은 단순하지만 생산적인 작업의 경험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리 위에 기초하는 여기 모든 불평등 사상의 문화적, 심리적 토대의 소멸에 기여할 것이다. 모든 불평등 사상의 문화적, 심리적 토대의 소멸에 기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기 먹을 빵을 손수 마련해 먹는 창조적 노동의 참여와 참 이 문장을 참 어렵게 썼어요. 그죠? 의를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자기 먹을 빵을 손수 마련해 먹는 창조적 노동에 참여하고 거기서 얻는 기쁨은 소박한 삶의 가치를 진정으로 긍정할 수 있게 하는 토대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간디는 생각하였다. 이 문장도 중요하고 이 문장이 선택지 2번을 확인시켜 주죠. 또 결국 간디의 사상은 하고 결국 간디의 사상은 요게 나오니까 결국이란 말 때문에 지금 뒤에 이어질 내용이 중요할 거 아니야. 욕망을 억지로 참아야 하는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 중요한 거 아니고 여기가 중요하죠. 우리가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욕망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욕망, 그럼 지금까지 생각했던 욕망이 바로 무슨 욕망? 물질주의적인 욕망. 6번, 간디의 주장은 경제 성장의 논리에 대한 무비판적인 순종과 편의주의적 생활의 안이성, 쉽고 편안하게 생각하는 성질을 안이성이라고 그러죠. 깊숙이 발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깊숙이 발음이 아니랍니다. 깊숙이. 젖어 있는 우리들에게 헛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근데 헛소리가 아니다. 그러나 온갖 생명에 위해를 가해온 산업 문명이 인간 생존의 자연적, 생물학적 기초 자체를 파괴하는 데까지 도달한 지금 그것이 정말 헛소리로 남는다면 우리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요 간디의 물레에 나타나는 간디의 사상하고 같은 내용이 나오는 글이 바로 백범일지예요. 김구의 나의 소원이 적혀있는 김구의 백범일지 나의 소원 이 글도 자주 나오는 글인데 거기도 보면은 대부분 비폭력 또는 이 물질주의에 대해서 좀 비판하고 또 김구 선생은 그 글에서 뭐라고 했냐면 현재 과학기술은 40년대 중반 우리 해방되고 쓰여진 글인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과학기술은 1945년 정도 수준으로 볼 적에 지금까지 인류가 이룩한 것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돼 있어요. 이 정도면은 그냥 행복하다. 더 이상 발전시키지 말자. 오히려 인류가 더 불행해진다. 더 이상 발전시키면. 과연 1945년도에 없었던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과연 우리는 정말 행복해졌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하죠. 그래서 이 글 굉장히 중요한 글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요 글을 자체를 머릿속에 좀 집어넣으세요. 자, 다음 중 물질의 축적에서의 의학 용법이 같은 것. 관형격 조사의 용법을 묻는 문제죠. 관형격 조사는 주어, 목적어, 무슨 동격, 소유에 관한 의미 등등 많은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해석을 해보면 물질을 축적하다 이렇게 뒤에 따라오는 말을 서술어로 바꿔봐. 그리고 앞에 있는 말을 그 서술에 맞춰가지고 주어로 바꾸던 목적어로 바꾸던 바꿔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질의 축적은 물질을 축적하다 그랬으니까 이때 관계는 목적어 서술어 관계가 되겠죠. 1번
희망의 등불, 희망이라는 등불 이렇게 해석이 되죠. 희망이라는 등불. 이거는 수사법상으로는 은유법에 해당하고 그리고 동격이 됩니다. 동격. 뭐뭐이라는 뭐뭐 이렇게 해석이 되면 무슨 의미? 동격의 의미. 다음에 여인의 얼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얼굴. 그 여인에게 소속되어 있는 얼굴이잖아. 이렇게 소속이 되다, 가진다 이런 의미가 있을 때는 소유격이라고, 소유격. 흔히 우리는 관형격 조사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말하는 관형격이 영어에서는 뭐예요? 소유격이라고, 소유격. 영어에서는 소유격, 우리는 관형격. 제가 최근에 목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성대에 염증이 생겼대요. 자주 그러는 건 아닌데 약을 먹고 있어서. 다음에 3번 홍익인간의 이념. 예, 홍익인간이라는 이념 이렇게 해석이 되죠. 아까 배웠었잖아. 동격. 다음에 과거의 묵수. 과거를 묵수하다. 묵수. 소리 없이 그냥 지키다. 예, 묵수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이어온 어떤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지키는 걸 묵수라고 그래. 묵수. 그래서 전통은 묵수하는 게 아니고 인습이 묵수하는 거야. 인습. 정답은 4번이 되겠죠. 11번. 예. 작가와 작품명은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예. 작품은 정한모의 나비의 여행이란 작품이죠. 정한모의 나비의 여행. 정한모 시인은 무슨 시인? 모더니즘 시인. 요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모더니즘 시인. 실제로 지금 그 앞에 간디 물레에서 간디가 주장하는 게 지금 이 정한모 시인이 주장하는 거야. 모더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모더니즘이 뭐라고 그랬어요? 현대 산업화된 물질주의를 비판하고 그 물질주의 때문에 사라진 또는 자꾸 빼앗기는 우리 인간의 순수성을 옹호하는 그런 사상이 모더니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더니즘 시들은 대부분 다 이미지로 시를 쓰게 되고, 왜? 주지시기 때문에. 주지시기 때문에 뭘 비판해. 그러면 비판할 때는 감정으로 해야 돼? 지성으로 해야 돼? 그죠? 이성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서정시가 아니라 뭐가 돼? 주지시가 되겠지. 모더니즘 시들은 대부분 다. 그리고 모더니즘 시가 나왔을 때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를 갈라놓으면 돼. 그래서 현대 물질주의는 부정적 이미지. 다음에 그 현대 물질주의와 반대되는 인간의 순수성을 나타내는 시어들이 긍정적 이미지. 그럴 때 대체적으로 긍정적 이미지의 시어들은 밝고 명랑하고 좀 작고 귀여운 그런 느낌을 주는 시어들. 그 반대로 부정적 이미지는 뭐예요? 좀 크고 무겁고 둔탁하고 좀 어두운 느낌을 주는 시어들이 바로 뭡니까? 물질 문명을 상징하는 부정적 시어가 되겠죠. 아가는 밤마다 읽습니다. 같이 시작. 아가는 밤마다 길을 떠난다. 하늘 밤의 어둠을 흔들면서 수면의 강을 건너 빛 뿌리는 기억의 들판을 출렁이는 내일의 바다를 나르다가 깜깜한 절벽 헤어날 수 없는 미로에 부딪히곤 까무라쳐 돌아온다. 까지 읽고 시적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미지시는 대체적으로 5가지 이미지가 감각적 이미지 중에 시인들이 주로 많이 쓰는 이미지가 뭐라고 했죠? 시각적 이미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려보면 돼. 그러므로 시각적 이미지를 쓰면은 시각적 이미지를 쓰는 서술 방식을 뭐라고 그래? 시각적 이미지를 쓰는 서술 방식을 뭐라고 그래? 묘사. 묘사가 그림을 그리듯이 그려서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죠. 보여준다고. 시각적 이미지.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시각적 이미지로 그려서 보여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그거를 의미를 따지지 말고 일단은 어떻게? 머릿속에다가 떠올려. 그 장면을 그냥. 여기서 보여주면 보여주는 대로 봐. 일단. 보면 돼요. 근데 이미지시를 만났는데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보면 되는데 거기다 대고 자꾸 거기다가 무슨 의미를 자꾸 풀려고 그러고 무슨 뜻을 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미지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일단은 보고 나한테 어떤 느낌이 오는가 그것도 체크를 해보세요. 우리 대부분 다 여기 상식적인 사람들이잖아. 그죠? 자, 아가는 밤마다 길을 떠난다. 아가 긍정적 이미지가 되겠죠? 밤. 좀 부정적이죠? 어두우니까. 근데 아가가 뭐 한다고? 밤마다 길을 떠난대.
이 아가 참 대단한 아가예요. 그죠? 꿈꾸는 거지, 꿈꾸는 거. 꿈길을 떠나는 것이 꿈을 꾸는 거. 아가가 꿈을 꾸는데 그 꿈속에서 하늘 밤의 어둠을 흔들면서 수면의 강, 밤의 어둠, 수면의 강 이런 것들은 다 부정적 이미지가 되겠죠. 빛 뿌리는 기억의 들판을 출렁이는 내일의 바다. 기억의 들판 또는 내일의 바다는 긍정적 이미지가 되겠죠. 깜깜한 절벽, 부정적 이미지죠. 바로 우리 순수한 인류가 물질 문명 앞에서 절망하는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헤어날 수 없는 미로 역시 부정적 이미지가 되겠죠. 부딪히곤 까무러쳐서 돌아온다. 요게 상황이야, 상황. 이 아가는 순수한 인간성을 상징하는 그런 시어가 되겠고. 이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장 검은 표지를 열고 들어서면 아비규환하는 화약 냄새의 소용돌이 전쟁은 언제나 거기서 그냥 타고 연자색 안개의 베일 속 파란 공포의 강물은 발길을 끊어버리고 사랑은 날아가는 파랑새 해구는 언제나 엇갈리는 초조 그리움은 꿈에서도 잡히지 않는다. 이언 읽어보니까 어때요? 느낌이 무슨 전쟁 얘기야. 그죠? 다 어두워. 대체적으로 그냥 어두운 느낌. 이게 바로 지금 정한모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현대사회의 모습이야. 대부분 모더니즘 시인들은 현대산업사회를 어떻게 바라봐? 어둡게 바라본다고. 그 대표적인 시인이 바로 김광균 시인이라고 그랬죠. 김광균 시인. 한 장 검은 표지를 열고 들어서면 검은 표지 역시 부정적 이미지죠. 아비규환하는 화약 냄새, 이번에는 시각적 이미지가 아니라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현대사회를 부정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전쟁은 언제나 거기서 그냥 타고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뭐가 자꾸 터져? 전쟁이 자꾸 터지고 그런 말도 있어요. 전쟁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킨다는 그런 말도 있어. 연자색 안개 베일 속, 이건 이제 연자색 안개는 그 전쟁통에 화약 연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지금. 파란 공포, 파란 공포라고 요 파란 공포를 가지고도 문제 충분히 낼 수 있어요. 비유법으로. 추상적인 것을 뭐에 비유해서 구체적으로 비유하고 있죠. 추상적인 게 뭐야? 공포가 추상적인 거고 그 추상적인 걸 어떻다고 표현하고 있어? 파랗다. 이거를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렇게 문제를 줄 때 파란 공포에 밑줄을 딱 쳐놓고 이거 표현 방법 물어볼 적에 이거를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 풀다 틀리는 학생들 많다. 공감각적 이미지가 아니에요. 공감각적 이미지가 되려면 원관념에 해당하는 단어도 구체화해야 돼. 이미지를 가져야 되고 보조관념에 해당하는 단어도 구체화해야 돼. 이미지를 가져야 돼. 그래서 그 두 개의 이미지가 서로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달라야 돼. 오케이, 기억나시죠? 달라야 된다. 그래서 공감각적 이미지 그러면 생각나야 되는 단어가 뭐야? 개념이 이미지의 전이. 파딱파딱 생각나야 돼. 그게 이제 여러분들은 인풋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웃풋 해야 시켜야 되잖아. 전이 뜻이 뭐예요? 전, 바꿀 전자, 바뀌어서 이동한다고, 바뀐다고. 그런데 생각해봐. 파라는 당연히 시각적 이미지가 있는 구체어지만 공포는 이미지가 없어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단어는 뭐만 가질 수 있어? 구체어만. 우리 언어는 이제 몇 가지로 이렇게 그 언어의 종류를, 우리 단어의 종류를 구별할 적에 우리 언어는 추상어라고 하는 단어와 구체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구체어 설명 좀 해봐. 인간의 감각기관,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 있음을,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을 구체어라고 그래요. 즉, 예를 들어서, 이거 뭐야? 무슨 색 분필? 어떻게 알았어? 보고 알았잖아요. 본다는 게 시각, 감각이잖아요. 그죠? 지금 제 목소리 들리죠? 제 목소리도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구체어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냄새로 맡을 수 있고, 맛으로 볼 수 있고, 다음에 촉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구체적인 거예요. 그 구체어들만이 뭘 갖는다고? 이미지를 갖는다고. 그럼 그 이외에 추상어는 인간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있음을, 즉 존재함을 증명할 수 없는 사물을 이르는 말을 추상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사랑. 어떻게 생겼어? 있긴 있어. 그치?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게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각자 사랑이 무엇인지 한 단어로 한번 정의 좀 해봐라. 아까 그랬죠. 그럼 각자 같을까 다를까? 근데 이 물건은 각자 같아 보일까 달라 보일까? 같아 보이죠. 그러니까 구체물은 객관적이에요. 근데 추상물은 주관적이에요. 각각 달라 그렇게. 왜? 추상물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야. 뭔가 증명이 안 돼. 물론 이 분필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생명이지. 어쩌다 한 명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대부분이 다 빨간색으로 보잖아요. 10명에 99명은. 그런데 사랑, 증오, 평화, 어떤 사람한테 평화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평화의 의미와 좀 다를 수가 있지. 그래서 항상 이미지는 뭐만 갖는다? 구체어만 갖는다. 그때 또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해. 그럼 명사만, 내가 이르는 말이라고 했으니까 명사만 구체어, 추상어일까? 아니. 동사, 형용사 이 세상의 모든 단어들이 다 구체어, 추상어로 구별이 돼요. 예를 들어서 철수가 달린다. 철수, 구체어, 추상어. 구체어, 철수라는 사람이 있잖아. 볼 수 있잖아. 달린다. 왜? 달리는 거 보고 지금 말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구체어가 되는 거예요. 동사, 형용사도 다. 그래서 파란 공포는 어떻게 표현한 거라고? 추상물을 구체물로 표현한 거라고. 이런 표현이 우리 고대시가 아주 유명한 황진이의 고대 시조에 나오죠. 뭐예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여내어. 할 적에 밤은 구체물이야 추상물이야? 추상물. 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시간이 딱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 그죠? 또 저 북극에 가면 그거 저 뭐라 그래? 그 보고 백야. 환한 밤도 있잖아요. 환한 밤도. 그때 그 밤 추상물을 한 허리 중간 허리를 딱 잘라서 반쯤 줄이고 싶다. 밤에 무슨 허리가 있어? 허리는 어디에만 있어? 구체물에만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그렇게 문제를 주면 학생들이 뭘 착각을 하고 풀어? 공간각적 의미로 착각하고 풀기가 쉬워요. 자, 다음에 사랑은 날아가는 파랑새. 사랑은 날아가는 파랑새. 흔히 파랑새라고 하는 시는 우리 현대시에서 파랑새라는 시어는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꿈 이런 의미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파랑새는. 근데 사랑은 뭐요? 날아가 버렸어. 없어 지금 이 세상에. 그런 얘기죠. 해후 뜻이 뭐예요? 다시 만난다. 다시 만난다. 해후는 언제나 엇갈리는 초조. 언제 다시 만날지를 몰라. 그리고 그리움은 꿈에서도 잡히지 않아. 그리움이 없는 세상이야. 이연은 바로 우리 현대 물질 문명을 어두운 속성의 현대 물질 문명을 상징적으로 함축적으로 얘기한 그런 연이 되겠죠. 3년 읽습니다. 꿈길에서 지금 막 돌아와 꿈의 이슬에 촉촉이 젖은 나래를 내 팔 안에서 기진맥진 접는 아가야. 오늘은 어느 사나운 골짜기에서 공포의 독수리를 만나 소스라쳐 돌아왔느냐. 노래는 불러야 맛이야. 그죠? 노래는 불러야 돼. 노래는 부르라고 있는 거야.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노래는 불러야 맛이야. 근데 시가 뭐라고? 노래라고. 노래. 적어도 여러분들 공부하실 적에 시가 문학은 소리내서 읽으세요. 자, 꿈길에서 지금 막 돌아와. 이때 그 아가가 꾼 꿈은 어떤 꿈? 긍정적인 꿈, 부정적인 꿈. 부정적인 꿈이죠. 꿈의 이슬에 촉촉이 젖은 나래를 내 팔 안에서 어떻게 기진맥진.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우리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 여러분들도 근근히 하루하루를 지금 버티고 있죠. 시험은 괜히 연기를 시켜놔가지고 더 힘들어 죽겠네. 그죠? 아가야, 오늘은 어느 사나운 골짜기는 현대 물질 문명을 나타내는 단적인 시어가 되겠죠. 공포의 독수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스라쳐 돌아왔느냐. 그래서 주제는 휴머니즘을 추구하는 순수의지 이런 정도로 파악할 수가 있겠죠. 휴머니즘을 추구하는 순수의지. 대부분 모더니즘 시들은 다 주제가 이런 식이에요.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도 이런 식이고.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다음에 12번 맞춤법 문제 갑니다. 13번도 했지요. 맞아. 그때 시간이 안 돼가지고. 다음에 14번 했나요? 여기부터 할 차례요. 14번 맞춤법 문제. 한국문화예술 현장 전문가와 인재 양성의 산실로 서가 되죠. 서. 이때는 서. 로서는 수단과 방법. 로서는 자격이나 지위를 나타낼 때 쓰는 부사격 조사가 되겠죠. 부사격 조사. 다음에 니은 바램이 아니라 바람. 다음에 메카로 이때는 뭐 메카로 서가 되겠죠. 메카로 서. 가만 있어봐라. 한실로 서. 메카로 서. 메카로서 인재양생의 메카로. 딕은 맞잖아. 딕은 맞잖아요. 다음에 리을 빌어가 아니라 빌려. 기본형이 빌리다에 빌리다. 다음에 15번 외래어 표기 문제 1번 읽어. 또 틀린 건 맞게 바꿔서 읽고 맞는 건 그대로 읽고. 다음 1번은 다 맞았지요. 2번 X의 서리가 되죠. X의 서리. 다음에 또 주니어 할 적에 주에 유로 안 하고 우로 표기한다는 거. 다음에 3번 초콜릿 할 때 릿 받침은 모든 외래어 표기법은 시옷으로 통일한다고 그랬지요. 다음에 타월. 다음에 배터리가 왜 나와? 배터리. 배터리. 다음에 아까 얘기했었죠. 스케줄에 유가 아니라 우. 발음은 유가 나도 우. 다음에 발음은 여로 나도 어로 적는다. 다음에 16번 로마자 표기 문제. 1번 맞았나요? 다음에 2번 맞았나요? 1번은 뭐 때문에 문제 냈을까 이거 지금. 도시, 군고, 읍면, 리동은 뭐야? 붙임표를 쓴다는 거. 다음에 시, 군, 읍은 빼도 된다는 거. 청주, 시라고 원래는 써야 되는데 시는 빼도 돼. 청주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도시, 군고, 읍면, 이동에는 붙임표를 쓴다. 요거 바로 밑에 항목이 다만 요 붙어 있었죠. 그때 이제 시군읍이었었죠. 요거는 빼도 된다. 명칭을. 다음에 금남로 할 적에 RO가 아니라 NO가 되죠. NO. 금남로. 그래서 뭐가 됩니까? 비음화가 되죠. 로의 리을이 비음화돼서 니은으로 바뀌죠. 자음동화는 표기에 반영을 하지요. 다시 한번 로마자 표기법 가장 중요한 것 4가지인가 3가지인가 읊어봐. 첫 번째 자음동화, 두 번째 국외음화, 세 번째 용언의 모음 축약. 오케이. 체언의 모음 축약은 자음 축약. 체언의 자음 축약은 반영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용언의 자음 축약만 반영한다.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고. 내가 하나 알려준 거 있었는데. 생각나겠죠? 가다 보면. 그 3가지가 일단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3번. 고시 동굴 할 적에, 거기 동굴 할 때 케이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통 명사이기 때문에 이니셜을 소문자로 적는 게 원칙이지만 대문자로 적어도 허용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4번. 백록담. 제대로 됐지요? 이때 록의 리을이 니은으로 되죠. 니은 발음이 백록담. 그리고 기억도 어떻게 됩니까? 비음을 겪어서 NG 이응으로 발음이 나죠. 이게 상호동화가 걸리죠. 이게 지금. 그래서 항상 로마자 표기를 할 적에는 어떻게 음성값을 먼저 적어놓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3가지 자음동화가 일어나는지 국외음화가 일어나는지 다음에 용언에서 자음 축약이 일어나는지 요 3가지를 일단 따지시기 바랍니다. 17번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 문제 묻습니다. 철호는
집 떠난 지가 의존명사로 쓰일 때는 뒤쪽에 시간의 경과가 나올 때만 의존명사로 쓰인다고 그랬죠. 그럴 때 10년 만에 이렇게 시간의 경과가 나왔죠. 다음에 10년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10과 년을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써도 허용됩니다. 자, 다음에 결혼도 하지 못하고 병만 얻어 돌아왔다. 뭐 크게 틀린 부분 없네요. 다음에 영수가 일주일, 이 일주일도 아까 10년 그 얘기 나왔을 거 똑같은데 일주일도 원래는 일하고 주일을 띄어 써야 맞는 거지만 붙여 쓰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만에 할 적에 만은 앞에 쪽에, 지는 뒤쪽이고 만은 앞에 쪽에 시간의 경과가 나올 때 만은 의존명사가 된다고 그랬죠. 다음에 읽었던 그 띄고 책을 띄고 다 읽는 대 했어요. 역시 대도 마찬가지로 시간의 경과가 있을 때는 의존명사로서 띄어 써야 되겠지요. 그래서 읽는 데가 현재 붙여 써서 띄어 써서 붙여 쓰고 있죠. 이거 띄어 써야지. 나는 3일 할 적에도 3일도 원래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인데 3일 붙여 써도 허용이 됩니다. 걸렸다. 다음에 3번. 그때 뛰고 그곳에서 뛰고 샀던 이 뛰고 가죽이 뛰고 얼마나 해놓고 문제는 뭐예요? 질긴지의 지. 앞뒤에 특히 뒤쪽에 시간의 경과가 안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니은지라고 하는 어미가 돼서 붙여 써야 되겠죠. 다음에 집안의 띄고 선산 띄고 문제 띄고 때문에 띄고 두시. 실은 이 두시도 두 띄고 시 30 띄고 분 이게 원칙이야. 근데 붙여 써도 된다고 아까 그 얘기했었죠. 할 적에 집 앞에서 변호사를 만났다. 크게 뭐 틀린 부분 없네요. 이것도. 그 다음에 18번 한자 문제. 수차례의 고사 끝에 결국에는 그 제의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할 적에 고사, 어떤 제안이나 어떤 권유 이런 것들을 사양한다는 뜻이죠. 사양. 굳이 사양한다. 그래서 고자는 굳을 고자. 이건 많이 쓰는 한자예요. 눈에 많이 들어오는 한자. 다음에 사자. 뭐 할 때 쓰는 사자. 이거 자주 쓰면 안 돼. 사직서, 사표할 때 쓰는 사자. 말사자. 말다. 그만두다. 그만둘 사자. 말사자. 말사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이때 말을 말로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말다. 동사 말다. 그만두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예전에 한번 봤었는데 어떤 분 사표라고 쓸 적에 사자를 죽을 사자를 써가지고 내가 웃은 적이 있어. 그건 자살할 때 쓰는 거야. 그만둘 때, 직장을 그만둘 때는 이 말사자를 씁니다. 이게 말사자가 지금 굉장히 어렵죠, 그죠? 자주 쓰지 말라고. 쓰기 어려워요, 이거. 다음에 고사 그럴 적에 한자로 이런 고사가 있죠. 이런 고사. 옛고자에 일사자. 우리가 흔히 고사성어 그럴 적에 쓰는 말. 옛일, 옛 이야기, 옛날 이야기. 다음에 이렇게 쓰는 고사가 있어요. 요게 그 고자가 상고할 고자, 뭔가 증명한다는 뜻이고, 다음에 사자가 조사한다는 사자, 조사할 사자. 그래서 이 고사는 첫 번째 뜻은 자세히 조사한다, 뭔가를 조사한다. 두 번째 뜻은 여러분들이 싫어했던 거,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할 때 고사. 다음에 또 이런 고사가 있죠. 앞에 고자는 말을 고자, 말려 죽이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뭐 소나무가 고사했다 할 적에 쓰는 말, 말라 죽다. 예, 이렇게 비슷한 단어들이 쭉 이렇게 우리가 지금 위에 1번에 있는 고사 하고 지금 그 음이 같은 동음 이의어가 지금 4개 있잖아, 4개.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공부해 놓으면 좋아요. 그 다른 책에도 있고 제
그 단과 2권에 보면은 한자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음이 이어들을 쭉 이렇게 구분 비교해가지고 해놓은 게 있어. 그런 거 좀 보세요, 자꾸. 한자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1점이 나중에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 큰일 나요. 1점 우습게 알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무슨 뭐 공부를 부지하게 열심히 하신다고 그래도 공부 안 될 때가 있잖아. 하기 싫을 시간 있잖아. 가끔씩, 그죠? 그럴 때 한자 공부해요. 나도 지금 여러분들 못 쳐다보고 있어. 이만하고 못 쳐다보잖아, 지금. 안 쳐다보잖아. 뭐가 날라올 것 같아. 아니, 그 시간에 한자 공부를 하라고요? 지금 공부도 안 되는데? 그 시간에 아예 더 괴롭혀, 머리를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노는이 공부할 수 있는 게 이 국어 과목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영 공부가 안 돼. 그런 날 있어요. 그런 시간 있고, 그죠? 사람인 이상에는. 그러면은 제 블로그 가서 소설이라도 읽어. 내가 예를 들어서 시험, 이렇게 모의고사 풀다가 어떤 소설 발췌된 거, 뭐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소설 전문을 내가 읽어보진 못했어. 전체는 그냥 줄거리만 대충 알고 있어. 그런 소설 찾아가지고 자꾸 읽으세요. 그러면 공부는 하는 거잖아요, 여튼간에. 자, 다음에 2번. 사람들은 그를 기회주의자라고 매도, 예, 이때 매자가 욕할 매자, 따릅니다. 욕할 매자. 욕할 매자. 예, 넘어질 도. 예, 그래서 심하게 욕해서 나무란다는 뜻이야. 흔히 꾸짖는다라는 말로 순화해서 쓰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근데 나도 이거 한자를 잘 몰라가지고. 다음에 도자가 정도를 나타내는 도자 앞에 이렇게 앞에 삼수변이 붙어 있는. 이렇게 빼면 얘는 정도, 온도 할 때 쓰는 도자예요, 이게. 이렇게 삼수변이 붙으면은 뜻이 조금 달라지죠. 이때 도자는 건널 도자야. 물수변이 있으니까 강을 건너다. 일야 구도하기. 박지원의 일야 구도하기 적어놔. 그 안 읽어본 사람들 오늘 공부 안 될 때 읽어보세요. 저기 블로그 들어가서. 일야 구도하기 할 때 도자가 이 건널 도자야. 내가 여러분들 문제풀이반 학생들한테는 점심 먹자고도 안 하잖아. 미안해서. 그럴 시간도 없이 바쁜 사람들이라. 가끔씩 우연히 이제 점심 먹으러 가다가 문제풀이반 학생 만나가지고, 그 친구도 점심 먹으러 가는 길이고, 나도 점심 먹으러 가는 길이고, 어차피 점심 먹어야 되고, 같이 먹자 그러고 먹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가끔씩 공부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정말 자기를 더 괴롭혀. 뭘로? 한자로. 그냥 써봐. 구경만 해보세요. 자꾸 구경을 친해져야 돼. 그래서 여기 저 초서는 매도, 예, 값을 받고 물건을 판다 이런 뜻이요. 매도 이런 말 하죠. 우리 부동산 거래할 때 매도인 또는 양도인 또는 매수인 또는 양수인 이런 말을 쓰죠. 법률 용어로. 매도는 판다. 다음에 매수는 산다. 매도의 반대말은 매수가 되겠죠. 매수. 그래서 팔아 넘기다란 말로 순화해야 된다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국토의 개발과 보전, 예, 보전, 따라합니다. 보텔보. 전자가 매울전, 네, 부족한 부분을 보태서 채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럴 때 써요. 적자의 보전. 적자난 것을 메꿔 넣는다 할 때 적자의 보전 이럴 때 써요. 그런데 우리가 보전이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이걸 제일 많이 써. 이거를. 제일 많이 쓰는 단어는. 흔히 쓰는 단어가 요거죠. 보전. 지킬보. 따릅니다. 지킬보. 온전할 전. 지금 나도 솔직히 내가 고전 문학을 전공을 해서 한자를 많이 알지 못해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쓰니까 여러분들 따라 쓰잖아. 그죠? 따라 쓰면서 한번 보게 되잖아. 지금 느껴보라고 내가 쓰는 거야. 한번 써보라고,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한 번이라도 자기가 써본 한자하고 그냥 눈으로만 대충 보고 간 한자는 나중에 시험장에서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한 번이라도 그려봐. 자꾸. 그래서 여기 요 보전은 예, 지킬 보자에 온전할 존자로서 온전하게 보호해서 유지한다는 뜻이요. 그래서 자연을 보호하다 할 때 자연을 보존하다 할 때 그 보존 요거 써요. 다음에 영한 사전 할 적에 사자 아까 나왔었죠? 말사자 다음에 책전자. 그런데 이렇게 일사자를 쓰는 사전이 있어. 우리가 흔히 국어사전, 영영사전, 영언사전, 이 언어와 관련된, 말과 관련된 사전을 쓸 적에는 이 말사자를 쓰는데, 이 일사자를 쓰는 사전은 무슨 사전? 백과사전. 앞에 백과가 붙을 때, 백과사전, 백과가 붙을 때는 요 사전을 쓰는 거예요. 영영사전, 영한사전, 국어사전을 쓸 때는 여기 있는 말사자가 붙어 있는 사전을 쓰는 거예요. 꼭 그거 구분하세요. 이거 잘 나와요. 백과사전. 다음에 19번. 지배계층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기역을 가리키기에 가장 적절한 말은 문제가 나오면 일단 기역부터 보세요. 시험장에서는. 기역부터 보고 풀 수 있으면 풀고 안 되면 이제 지문을 다 읽어야 되는 거고. 지배계층의 입장, 지배계층의 관점을 뭐 하라는 문제? 한자 성어에 적용하라. 이게 정보 적용 문제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 공시의 정보 적용 문제는 속담에 적용해라, 한자 성어에 적용해. 지금까지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또 시험 날짜도 언젠지 좀 발표 났나? 아직 안 났지요. 지금 내가 보기엔 지금 5월이 될지 6월이 될지 지금 이제 올해 안에 볼지 이것도 지금 막막해. 그죠? 막막해. 아무튼 간에 이렇게 시간이 좀 있으니까, 수능 문제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EBS에 들어가셔. 내가 늘 얘기하죠. 3학년 거 풀지 마. 3학년 풀지 마. 절대. 그거 풀다 보면 정말 공부하기 싫어져요. 2학년 거 풀어. 2학년 모의고사. 최근에 봤던 2학년 모의고사가 내가 보기엔 공시 수준하고 거의 얼추 맞아. 2학년 모의고사가 오히려 이 독해 파트, 문학, 비문학은요, 우리 공시보다 높아요, 수준이. 조금 높아요. 그게 연습 삼아 그게 좋아. 곧 가셔가지고, 꼭 좀 2학년 모의고사를 꼭 좀 한번 보세요. 자, 글을 가르치지 않고는 다스릴 수 없다고 생각될 만큼 백성의 세계, 여기 백성의 세계 발전이 왔다 이거죠. 뭐 바로 풀겠네요. 상전벽해 무슨 뜻이에요? 이건 세상이 변했다는 뜻이야.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됐다고. 세상이 변할 때는 괄목상대, 눈을 비비고 볼 만큼 발전했다. 어떤 상대, 이게 사람이 발전했다는 뜻. 정답. 다음에 3번 영고, 성쇠, 흥하고 망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흥하고 망하는 거. 우리 인생사를 의미합니다. 인생사에 흥하고 망하는 거. 다음에 4번 세옹지마. 인생은 살아봐야 안다는 거예요. 딱히 정해놓고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좋은 게 나쁜 게 될 수도 있고 나쁜 게 좋은 게 될 수가 있다. 인간지사는 세옹지마다 그런 말 하죠. 정답은 괄목상대. 한자 성어 문제가 이렇게 한자로 나오는데 이 한자 못 읽으면 못 풀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 이 정도는 읽는데. 아니 그 정도 읽으면서 왜 한자를 포기한대? 다음에 20번. 예, 기억과 의미가 통하는, 아까 내가 그 2학년 수능 문제 얘기를 했는데, 2학년 수능 문제 가셔가지고요, 비문학에서 정보 적용 문제 있죠? 거기 해답지도 다 있어. 그 문제지도 있고, 해설지도 있고, 이게 뭐가 정보 적용 문제인지 모르겠으면 해설지에 써 있어, 정보 적용이라고. 문제 유형이. 그런 문제 몇 문제 한번 풀어봐. 이게 정보 적용 문제구나. 이렇게 푸는 거구나.
기억과 의미가 통하는 한자성어는 예, 전에 제 단과를 들었던 학생들은 풀어봤어요. 문제를. 수능식 문제를. 기억. 엊그저께 거 정도 내 앞에서 알쫑거리고 꼬리를 쳤던 놈들이 오늘에 와서는 딱 돌아선다. 바로 염량세태가 맞겠지. 염량사태. 이중생각하라고 하는 유명한 희곡이죠. 희곡. 살아있는 이중생각하. 이중생이라는 사람이 죽은 척 한 거지, 결국에는. 그랬더니 막 그 자손들이 지들끼리 재산 분할하고 난리가 나. 그걸 죽은 척 하면서 다 보는 거야. 그런 드라마예요. 1번이 뭐예요? 근묵자흑. 끼리끼리 어울린다. 초록이 동색이다. 초록, 동색. 다음에 2번. 동병상련. 요것도 뭐 거의 비슷한 뜻이죠. 그죠? 뭐 속담으로 본다면은 호라비 사정을 과부가 잘한다. 다음에 3번 염량세태. 날씨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거기에 적응한다. 이게 그게 좋은 뜻이 아니라 나쁜 뜻으로 기회주의적인 그런 뭐랄까 인격 그런 사람을 뜻할 때 쓰는 말이죠. 다음에 4번 칠종칠금. 이거는 삼국지에 나오는 거죠. 삼국지에 나온 제갈량이 누구야? 누구였더라? 맹획. 그걸 7번 잡아서 7번을 놓아줘요. 너 딱 잡았어. 너 도망가 봐. 내가 또 잡을게. 또 잡아요. 가가지고. 그런 데서 나오는 한자성어. 다음에 구해 갑니다. 구해.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누구의 무슨 시? 곽재구의 사평역에서라고 하는 시죠. 전에 그 종합반이나 또는 단과반에서 한번 배웠던 그런 작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자, 곽재구 그러면 무슨 시인? 민중저항시인.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뭐 많이 알고 있을 필요 없어요. 민중저항시인. 다음에 제목이 사평역에서. 사평역이란 역을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랬지요. 없어요. 그게 뭐예요? 시골역, 시골 간이역이라고 그래. 간이역. 예전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완행열차라고 비둘기 호라운 열차가 있었어요. 대전에서 서울까지 4시간 30분. 참 빨리 갑니다. 다음에 대전에서 부산까지 약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가는 열차인데, 그러니까 밤에 출발하면 밤새 가는 거야, 밤새. 대전에서 부산까지, 목포까지 이렇게 밤새 가는데, 그 열차는 모든 역을 다 서. 시골역을 다 서요, 다.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대전 서대전역에서 목포까지 가는 열차를 참 밤에 많이 타봤는데, 그때 내가 기억하기에 43개 역을 섰어. 지금은 KTX 타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껏해야 2번, 3번밖에 안 쓰는데, 대전에서, 서대전에서부터 목포까지 43개 역을 섰다 갔다 그러니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이게. 평균 시속, 열차의 평균 시속은 40km 정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게 난 기차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난 KTX를 타면 기차 안 탄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KTX를 안 타요, 의지간에서는. 그래서 바로 이 시골 간이역 이름이 붙어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뭐를 의미해? 서민, 민중계층을 의미한다. 이 역 자체가. 그래서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막차 역시 인생 막차를 타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나는 막차인가 봐. 내 인생은 막차 인생. 꼭 뒤서만 남들 다 한 다음에 내가 해. 그런 말 있죠. 뭐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 같은 거 할 적에 내가 투자하고 싶어 하지 마. 내가 할 정도면 남들 다 이미 한 거야. 그죠? 때는 늦은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막차 인생 그러면 흔히 소외받는 계층들을 우리가 흔히 막차에 많이 비유를 하죠. 그래서 이때 막차, 쓸쓸하고 외로운 분위기를 나타내는 소재이면서 그 민중계층들한테는 기다림의 대상에 해당하는 그런 시어입니다. 대합실 밖에는 읽어. 시작.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까지 읽어보니까 이 시는 민중저항 시지만 표현은 어떤 표현의 의지를 많이 하는? 이미지. 네, 이미지. 그래서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다음에 흰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
다음에 톱밥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시각적 이미지에 많이 의존을 하고 그나마도 지금 그 이행과 삼행 요거는 좀 차가운 이미지, 추운 이미지. 사행, 톱밥난로는 그나마 조금 따뜻한 이미지. 그래서 이 톱밥난로는 춥고 쓸쓸하고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그나마 따뜻한 위안을 줄 수 있는, 즉 민중계층들에게 그나마도 따뜻한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읽어. 금은처럼 볕은 졸고 볕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금음처럼 볕은 졸고 볕은 감기에 쿨럭이고 여기 바로 지금 막차를 기다리고 있는 막차 인생들, 민중계층들의 모습을 이렇게 즉 삶에 지친 민중계층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다음에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그리웠던 순간 바로 아무리 힘들고 못 살고 뭐 이렇게 민중계층이라고 해도 다들 뭐는 있어? 왕년이 있어. 왕년. 나도 왕년에 그런 말 많이 하죠. 잘 나갔다고. 왕년에 잘 안 나간 사람 없었죠. 그런 그리웠던 순간. 그리고 또 희한하게 우리 인간은, 사람은 이상하게도 추억은 아름다워. 저는 20대 참 힘들게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오죽하면 내가 그 얘기를 했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나는 배고파서 군대 갔다고 밥 먹으러. 이 말 하나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겠죠. 그런데 다시 가고 싶어. 그 시절이 아름답게 느껴져. 왜? 추억이기 때문에 그래. 추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톱밥을 집어 던지면 확 하고 타오르죠.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머릿속에서 내가 그리워하는 추억, 내가 그리워했던 순간들이 떠오르는 장면을 진짜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바로 이 부분도 바로 뭐예요? 추상물을 구체물로 비유해서 표현한 겁니다. 공감각적 이미지 표현법 아니라고, 이런 거. 다음에 내면 깊숙이 시작.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별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연구분이 없는 시를 읽을 때는 종결어미가 나오면 그냥 한 개의 연이라고 생각하시고 끊어서 읽으시면 돼요.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 그지요? 다들 나름대로 살아온 내력, 이야기가 다 있어. 하지만 할 필요가 없어. 지금 뭐 그게 나한테 영광스러운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 지금 내 상태가. 청색의 손바닥, 푸른색과 붉은색을 비유해가면서 시각적 대조를 이루고 있죠. 다음에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즉 민중계층들의 고달픈 삶의 모습 또는 체념적인 태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다음 읽어. 산다는 것이 술에 취한 듯 한 그룹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침묵이죠. 침묵. 즉 현실의 고통을 어떤 이겨내는 것, 감내하는 것, 이런 모습을 침묵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바로 삶에 대한 깨달음, 민중계층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인들이 스스로가 잘 알아. 읽습니다.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쓴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할 적에 눈꽃의 화음이 이 부분에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바로 이 눈꽃의 화음은 민중계층들의 삶에 애환을 달래주는 그런 소리로서 작용을 하겠죠.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론인데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단풍잎 같은 면뒤에 차장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자정 넘으면 이렇게 자정 넘어서 퇴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낯설음과 뼈아픔, 민중계층이 겪어야 되는 삶의 고통과 시련을 의미하는 단어들이고 다 서론, 다 묻혀, 눈에 묻히듯이 다 묻혀요. 또 묻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 체념하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 이때 서론의 개념은 체념의 개념이지. 단풍잎 같은 면잎에 차창을 달고 할 적에 이때 단풍잎이라고 하는 이 시어는 어떤 이미지를 주냐면 아름다운 이미지가 아니야.
작고 초라한 이미지야. 아름다운 이미지는 밤에 KTX가 지나갈 때 KTX 안에 차창을 보면 환하게 멋있어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옛날 완행열차를 타보신 분이 이 중에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완행열차 조명이 그렇게 밝질 않아. 그리고 밤열차는 밝게 안에 조명을 그러니까 왜 버스도 시외버스도 정류장에 쓸 때는 실내등을 좀 켜주죠. 사람들 내리라고. 그리고 출발하면 실내등을 끄죠. 그것처럼 열차도 역에 정차했을 때는 실내등을 좀 밝게 켜주는데 차가 출발하면 자라고 밤에 실내등을 조금 조도를 낮춰줘요. 어두워 보이지 아무래도. 없어 보이지 차가 아무래도. 다음에 밤열차는 밤열차 바로 민중계층들의 고단한 인생 역정을 상징하는 시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밤열차 자체가 민중계층들의 인생을 의미해 인생.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쵸? 민중계층들은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몰라 지금. 그리웠던 순간을 호명하며 그리웠던 순간을 불러낸다. 즉 그리웠던 순간을 떠올린다. 아까 저 앞에서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요거하고 똑같은 뜻이야.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이번에는 뭘 했어? 톱밥을 던진 게 아니라 눈물. 이때 눈물은 바로 시적 화자의 민중계층들에 대한 어떤 연민 또는 동감 또는 사랑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시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자성어 문제를 낸다면 동병상련, 아까 나왔던 단어 동병상련 이 정도가 답이 되겠죠. 자, 1번 다음 중 환기하는 정서가 다른 것은 실제 이 사평역에서 한 시는 민중 저항 시면서 동시에 이 시도 모더니즘 시 계열이에요. 계열은. 정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거 갖고 문제 낸 것 같은데 정답 3번이죠. 1번, 2번, 4번은 다 한결같이 민중계층들의 고통과 시련을 상징하는 좀 부정적인 의미의 시어들이죠. 3번만 그나마 조금 위안을 줄 수 있는 따뜻한 느낌. 그러니까 결국 1번 문제는 정서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뭐 묻는 문제, 정확하게 이미지 묻는 문제야. 느낌 묻는 문제. 2번 문해 비평의 관점 문제가 나왔죠. 내재적인 관점 찾아라. 1번 우리에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것인지를 느끼게 하는군요. 무슨 관점? 우리가 누구야? 우리. 독자죠. 독자. 효용론적 관점. 나도 언젠가 간이역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이때 나는 독자. 효용론적 관점. 고향을 떠나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이 많다지 그런 사람을 생각하게끔 만들어. 그런 사람을 생각한 게 누구여? 나여 나. 이 시를 읽은 나. 이것도 효용론적 관점. 막차와 자정 그리고 눈이라는 시어는 시어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시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 시 안에서. 쓸쓸함과 소멸의 이미지를 느끼게 하는 건 정답 4번이 되겠죠. 그래서 내재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시 안에, 작품 안에 시어나 뭐 시적 화자나 시적 대상이나 또 그 시의 표현 방법이나 이렇게 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갖고 얘기하면 작품 내적 관점이라고. 작품 내적 관점을 다른 말로도 절대주의적 관점. 따라합니다. 절대주의적 관점. 또 신미주의적 관점. 따라합니다. 신미주의적 관점. 신미주의적 관점. 신미 할 때 신미 한자가 어떻게 된다고? 찾을 심자 아름다울 미자예요. 찾을 심자 아름다울 미자. 여러분들 그 법원에서 심리한다고 그러지. 심리. 그때 쓰는 심자가 찾을 심자. 그래서 아름다움을 찾는 왜 모든 예술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은 아름다움이잖아. 미. 자, 다음에 3번. 3번에 보니까 덕기가 나오네. 덕기. 염상섭의 3대 그리고 덕기의 심리 상태 자주 나오는 문제. 그리고 어려운 문제. 소설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묻는 문제예요. 어떻게 풀어야 돼요? 뭐부터 파악해야 돼요? 작중 상황부터 파악을 해야지. 작중 상황.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 지금 문제가 되는 등장인물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그걸 보고 우리가 추리를, 그러니까 이게 비문학 문제라면 정보 추리 문제예요. 정보 추리, 관점 추리 문제. 정확하게 말하면. 자, 일단은 그 지문을 다 읽진, 뭐 다 읽어야 되겠네. 기억까지 읽어야 되겠네. 지금 가만히 보니까. 자, 여보게 담배부터 하나 내게. 그럴 때 기왕에 문제가 지금 이렇게 나왔어. 지금 어차피 지문을 읽어야 되는 상황이야. 처음부터, 그죠? 기억이 나올 때까지는. 그렇다면 선택지가 지금 문장이 그렇게 길지 않아. 그죠? 선택지를 먼저 보는 게 이런 경우는 유리하겠네요. 1번 병화의 말을 부정하고 있다. 부정. 조부와 병화의 관계를 즐기고 있다. 병화의 말을 어이없게 여기고 있다. 4번 병화의 말에 은근히 동조하고 있다. 뭐 이렇게. 여보게 담배부터 하나 내게. 내 턱은 그저 무어나 들어오라는 턱일세. 내 턱은 그저 무어나 들어오라는 턱일세. 난 뭐든지 잘 먹는다 이런 뜻이지. 난 음식을 가리지 않아 이런 뜻입니다. 하며 병화 등장인물 나왔죠. 병화. 아까 선택지에서 병화라는 등장인물 보였었지요. 병화는 방안을 들여다보며 손을 내밀었다. 나 없을 땐 온통 담배를 굼때 그려. 누가 한 말? 덕기가. 그 얘기는 약간 비아냥거린 거예요. 너는 나 없이는 나 없을 때는 담배를 안 피고 내가 있어야 내 담배나 꼬아 피고.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담배 피는 사람들이 하도 의도 피는 사람이 있을 때 좀 짜증난 저 표현으로 야 인마 내가 네 전매청이냐 인마 이런 표현을 좀 합니다. 병화는 방안을 덕기는 책상 위에 놓인 피전 담배 이름인데 요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시대 상황을 알려주는 소재. 피전이란 담배는 일제시대 때 나왔던 담배라서 이 피전이란 담배 이름 때문에 일제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시대 상황을 알려주는 그런 소재가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소설에서 가끔씩 나오고 이 문제 나왔었어요. 예전에. 피전값을 들어 내던지며 웃다가 그저 담배 한 개라도 착취를 해야 시원하겠나? 자네와 나와는 피착취의 계급적 의식을 전도시키세 하며 조선옷을 훌훌 벗는다. 예, 이때 착취, 피착취 이렇게 얘기하는 거로 봐서 사회주의자야. 요거 가만히 보니까. 그죠? 부르주아 다음에 프롤레타리아 뭐 요 얘기 나오는 것 같아. 담배 하나에 치를 떠는 천생 그 할아버지의 그 손자다. 그 손자다 이렇게 말한 놈은 병화고 그 앞에 무슨 착취, 피착취 말한 사람은 덕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소설에서 대화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적에 누가 말한 건가를 꼭 찾아내야 돼. 그래야 그 사람 심리 상태를 알 수가 있어. 잘못 찾아내면 딴 사람 심리 상태를 읽게 돼요. 병화는 담배를 천천히 피워서, 근데 담배 하나에 치를 떠는 천생 그 할아버지의 그 손자다라고 병화가 말을 했어요. 그때 이게요, 웬만한 친한 사이 같으면 이런 말 하기 좀 힘들죠. 그죠? 병화는 담배를 천천히 피워서 맛이 나는 듯이 흠뻑 빨아 후 뿜어내면서 여보게 난 먼저 나가서 기다림새. 영감님이 나와서 흰 동자로 위아래를 훑어보면 될 일도 안 되니. 이때 영감님은 조의관 할아버지가 되겠고 조의관이 흰 동자로 위아래를 훑어본다. 밑줄 딱 쳐놓고 또 여기에 알맞은 한자 성어 찾아라. 세 글자짜리 한자 성어죠. 백안시. 백안시라고 그래. 백안시. 하고 또벅또벅 사랑문 밖으로 나간다. 아닌 게 아니라 덕기도 조부가 나오기 전에 얼른 빠져나가려던 차이다. 덕기는 병화의 말에 혼자 픽 웃으며 요 뒤에 답이 있어요. 벽에 걸린 학생부를 불이 나게 떼어 입고 외투를 들쓰며 나왔다. 그러니까 혼자 픽 웃으며 뒤에 뭐라고 돼 있어? 병화 따라 나갔다고요. 병화를 은근히 동조하는 거지. 다음에 그 밑으로 쭉 가다 보면은 유한계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유한계급. 유한계급은 경제 생활을 안 해. 근데 재산은 많아.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을 유한계급이라고 그래요. 바로 그 덕기의 할아버지 조의관. 뿐만 아니라 그 조의관에 딸려 있는 덕기까지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이제 그런 계급이 되는 거고. 다음에 이 3대는 잘 나와요. 계속해서 지금. 장편 소설이기 때문에 줄거리라도 좀 알아두세요. 줄거리라도. 다음에 4번.
다음 중 보기의 글을 논리에 맞게 배열한 것은 문장 구성 순서를 묻는 문제. 자, 지금 선택지를 먼저 보세요. 이런 문제는 가하고 다 두 개가 나왔지요. 확률은 가가 높겠지요. 선택지 지금 가로 시작하는 게 세 개씩이나 있어, 그죠? 하여튼 가하고 다를 먼저 비교해 봅니다. 인간은 그의 입에서 떨어진 고백의 말을 통해 일단 첫 번째 정보 나왔지요. 고백의 말. 끊임없는 흐름의 상태에서 책임 있는 자아의 존재를 붙들어 세운다. 다음에 다. 자라나는 어린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그에게 그 사실을 시인하는 분명한 말을 요구한다. 첫 문장부터 굉장히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고 있죠. 가하고 다달락을 비교해보면 가는 그냥 인간이에요, 인간. 근데 다달락은 인간 중에서 자라나는 어린이 구체화돼서 일반화돼서 좀 더 구체화됐죠. 첫 단락은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개념을 많이 갖고 있어? 구체적인 개념을 많이 갖고 있어? 그렇죠. 그렇다면 가달락이 앞설 확률이 높아지기 시작을 하죠. 다음에 사실이 이미 명백하게 드러나 있어도 그의 변명이 아니고 고백의 말을 요구하는 것이다. 근데 고백이란 단어가 지금 가달락에서 나왔는데 가달락은 앞에 나왔고 고백이란 단어가 다달락은 끝에 가서 나오고 있죠. 끝에 가서. 그러니까 고백이란 단어가 확실히 핵심어가 확실해. 그런데 핵심어의 위치가 보통 첫 단락은 앞에 있어. 끝 단락은 보통 그래요. 보통. 그렇게 본다면 다달락은 첫 단락이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단락에 쓰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게 생겨먹었죠. 생겨먹은 게. 그래놓고 지금 나머지 나달락 다달락인데 자 가달락에서 고백의 말이란 개념이 나왔죠. 저 핵심어가 나왔죠. 그럼 이어지는 단락에 어디에 고백이란 단어가 또 앞에 나와야 돼? 두 번째 단락, 이어지는 단락에는 앞쪽에 고백이란 단어가 나와줘야지 정보가 이어지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다면 나달락이 가달락이 이어지는 게 가장 좋죠. 나달락 앞머리에 고백의 말 이렇게 나왔고 다음에 라달락도 나왔네. 고백의 말이. 그러면 나달락하고 라달락을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네. 그렇게 따지니까. 따져봐야 되겠네요. 자, 고백의 말이 나달락 입에서 떨어지기 전에는 그는 그 사실을 달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어떻게든지 그 사실을 흔들림 속에 내버려 둘 수 있다. 그래놓고 나달락은 고백의 말이 떨어지면 사실은 확정적인 상태라고 돼 있어. 근데 나달락에는 흔들려 지금 그죠? 나타나기 전에 흔들려. 다음에 라달락은 고백의 말을 하고 나면 확정이 돼.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나달락 다달락이 순서가 어떻게 잡힙니까? 나달락이 먼저 가고 다달락이 뒤에 가야 되겠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냥 그 순서대로 그대로 가면 되겠네. 그다음에 다달락도 가만히 다달락 아까 설명했고 5번. 다음에 내용을 인과관계에 따라 바르게 분석한 이런 문제가요. 나오면 틀리기 쉬워요. 요게 정보의 세부 정보의 흐름을 묻는 문제. 세부 정보의 흐름. 그래서 구석구석 인과관계를 따져놓고 그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핵심어들을 찾아내야 돼. 문제를 풀려면.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 사정은 매우 악화되어 있다. 요게 실은 결론이에요. 결론 이게. 그럼 왜 악화되었냐? 문제는 그거예요. 왜 악화되었냐? 외환시장에 달러가 부족하여 기업들이 달러 사재기 경쟁을 벌이고 원화 가치도 떨어지고 있다. 외환시장의 사정이 악화되다 보니 외화를 빌려다 쓰게 된다. 이런 일련의 대외 부문 불균형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나오네요. 근본적인 원인. 이게 답이요. 일단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그게 1번이 되는 거지. 정보의 흐름이. 그 근본적인 흐름이 뭐예요?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저하. 1번, 2번, 3번, 4번 된장할. 다 똑같아. 그지? 그러면 아직까지는 답을 몰라. 그런데 바로 외화를 빌려 쓰게 된다 그랬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경쟁력 저하야. 그러면 경쟁력 저하가 돼서 뭐가 돼? 외화를 빌려다 썼다는 얘기 아니야. 거꾸로 가야지. 그러면 외화 얘기가 나와야 돼요. 1번, 2번 일단 탈락되죠. 3번, 4번 외화 부족 요게
왜냐하면 대외 경쟁력이 약화로 물건이 팔리지 않아 적자가 나면 최소한 이 적자분만큼 외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화를 빌려다 쓴 거야. 그래서 외화를 빌려다 쓰다 보니까 외화 부족이 되니까 외채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상수지가 적자가 나서 망했다는 얘기야. 결국에는 얘기는 그렇게 되는 거죠. 순서는 4번이 되겠죠. 근데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는 게 수출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물건이 안 팔리면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게 먼저 나와야 되는 아니, 가만히 있어봐라.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 사정은 매우 악화되었다. 이게 최종 결론이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경상수지 적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니까 어떻게 돼? 경제 사정이 매우 악화된 거지.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면 경제 사정은 좋은 거지. 그게 결론이. 우리가 자기 머리로 추리하지 말고 글 속에 있는 것 갖고 가야 돼요. 글 속에 있는 것 갖고. 그러면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 사정은 매우 악화되었다. 요거를 표현한 말이 뭐요? 경상수지 적자요, 이게. 그럼 이게 제일 뒤에 가야 되고, 제일 앞에 나올 거는 대외 경쟁력 약화가 제일 앞에 나와야 되고, 그것만 가지면 문제 풀어요, 일단은. 답은 나와요. 다음에 이제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야? 외화가 부족하니까 외화를 빌려다 쓴다는 얘기죠. 그럼 외화가 부족하니까 외화를 빌려다 썼어. 그러면 외화를 빌려다 쓰니까 뭐가 증가해? 채무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 사정은 매우 악화되었다. 요거를 표현하면 경상수지 적자예요, 이게 바로. 다음에 6번. 발음이 바른 것은 하고 문제 물었네요. 1번 어떻게 읽어? 짧게 눈물, 그죠? 따릅니다. 눈물. 눈물은 길게 흘리면 안 좋은 거니까 짧게 흘려야지. 다음에 2번 읽어. 시작. 예, 밟고, 따릅니다. 밟고. 굳이 밟고 이렇게 길게 안 읽어도 길게 읽혀요. 그죠? 따릅니다. 밟고. 예, 다음에 물난리. 무슨 음운 변화? 설치음화, 그죠? 다음에 밟는. 이것도 뒤가 밥이 밥 뒤에 미음, 유성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성음이 들어가면 끝소리에 유성음이 들어가면 대체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소리가 길어지는 현상이 좀 있어요. 밟는 따릅니다. 밟는. 그래서 눈물 이렇게 길게 읽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착각을 한다고. 눈물은 짧게 읽고. 그러니까 소리가 끝소리가 모음으로 끝나거나 또는 끝소리가 유성음으로 끝나는 경우에 얘네들이 이 유성음은 열리는 음들이야. 닫히는 음들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입각. 닫혀 열려. 입도 닫히고 각도 닫히고 그죠? 이렇게 얘네들이 조선시대로 본다면 얘네들이 입성이잖아. 입성. 닫히는 소리. 입성이라고 그러지. 입성. 그때 그 끝이 지금 뭘로 끝났어요? 무성 파열음으로 끝났죠. 두 개가 다. 무성 파열음이 끝소리에 오게 되면 어떻게 돼? 닫힌다고. 그런데 유성음들이 끝에 오게 되면, 즉 모음이 끝에 오거나 또는 유성 자음이 끝소리에 오게 되면은 소리가 열려. 바람, 딸의 바람. 다 길게 나는 듯이 느껴져요. 왜? 유성음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예외적으로 유성음이 와도 짧게 나는 소리들이 있다고, 이 눈물처럼. 그때 눈물 이렇게 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따릅니다. 눈물. 그래서 유성음으로 끝나는 소리들 중에서 소리값이 짧은 것들을 좀 오히려 더 우리가 챙겨놔야 돼요. 오케이? 다음에 7번 갑니다. 역시 지문 길고 좋습니다.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아까 간디의 물레 그거하고 문제 유형은 똑같은 문제죠. 자, 가달락 봅니다. 발전의 과정에서는 발전의 과정 일단 첫 번째 핵심어. 발전의 과정이 제재가 되겠죠. 발전의 과정에서는 할 일이 많다. 그리고 많은 일을 해내야 한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자연 일을 많이 훌륭하게 해내는 능력, 실력이 있는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이 사회적으로 더 진출하고 득세하게 하는 능력주의 풍토가 형성까지. 굳이 되게 마련이다까지 밑줄 필요 없어. 쓸데 있는 것만 찾아내. 쓸데없는 거 다 버리세요. 이제는 여러분들 정도 수준이면은 비문학을 할 적에 또는 독해를 할 때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쓸데없는 걸 버리는 연습부터 해요. 버리고 나면 남는 게 뭐예요? 쓸데있는 거 아니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전의 과정에서 뭘 한다? 능력주의 풍토가 형성된다 하고 가만히 좀 한번 생각 좀 해봐. 능력주의라는 게 꼭 그렇게 좋은 걸까? 능력주의를 우리가 흔히 세 글자로 효율성이라고 해요. 효율성.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회가 과연 그렇게 좋은 걸까? 좋지요. 좋기는 그게 좋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면서 하는 사회가 얼마나 좋겠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이 너무 그쪽으로만 쏠리게 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위화감을 갖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돼서 문제가 되는 거지. 자, 다음에 첫 단락 읽었는데 첫 단락이 너무 짧아. 그죠? 그러면 두 번째 단락까지 읽어도 돼요. 안 읽어도 되고 읽어도 되고. 나단락. 그 문제는 뭐야? 뭐 때문에 읽어? 능력주의라는 이거에 대해서 필자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 요거 찾아야 돼, 요거. 능력주의는 별로 안 좋은 관점 갖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 글이 나왔겠지요. 능력주의 핵심어. 실은 전통사회에서의 귀속주의에 비하면 귀속, 어디에 속한다는 뜻이요. 아주 근대화된 사회 풍토의 모습이다. 항상 첫 문장이 어느 단락이든 중요해요. 즉, 한 개인의 사회적 진출, 지위, 보수가 그 개인의 능력이나 업적보다는 그가 속해 있는 생득적 뜻이 뭐예요? 타고난 계급, 가문, 지연에 따라 결정되는 귀속주의. 이게 귀속주의네. 근대화된 모습이라는 것이다. 아직도 여러 기관에서 때로는 능력 자체를 평가하기보다는 학벌을 따져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능력주의의 방향으로 졸업해야 할 일종의 귀속주의의 응어리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죠. 만나서 인사하고 나이 따지고 다음에 무슨 학교 나왔냐. 청주는 거의 다 이렇게 청주 시내에서 초등학교, 곧 대학교까지 나왔으면은 어디서 걸리든 다 걸려. 그리고 선후배관계 따지고, 그리고 굉장히 반가워하고, 그런 거. 대다 안 되면 친구 뭐까지 따져, 그죠? 자, 1번 선택지 봅니다. 사회 발전의 과정에서 능력주의 풍토가 형성된다는 말 가달락에 나왔지요. 다음에 2번,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는 능력주의가 필요하다는, 아직은 안 나왔지요. 근데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야, 그죠? 근데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내 생각이고 확인을 해봐야 되고, 혹시라도 이제 진짜 선택지 4개를 딱 봤는데 전혀 상식에 어긋난,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문장이 하나 나왔다면 그건 상식을 가지고 풀어도 돼. 근데 4개가 다 상식에 맞아. 아까 간디의 물레처럼.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어디선가 함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주의해야 된다고. 근대화된 사회에서는 개인의 능력에 의해 지위가 결정된다. 나단락에서 확인했지요.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공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해야 한다. 이것도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2번 아니면 답은 4번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아. 지금 이것도. 자, 다단락 봅시다. 또 한편 우리는 실력껏 능력껏 마음대로 생각대로라는, 여기 읽어 시작. 능력주의의 가치가 정치적 민주주의의 자유의 개념과 경제적 자본주의의 자유 경쟁의 원리와도 원칙적으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까지. 요게 중요한 얘기. 능력주의의 가치가 정치적 민주주의의 자유의 개념과 그다음에 경제적 자본주의에서의 자유 경쟁의 원리.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보수가 추구하는 논리가 바로 이거죠. 자유 경쟁. 즉 능력주의가 바탕을 두고 있는 자유가 없이는 정치적 민주주의도 그 빛을 잃고 자유 경쟁 없이는 경제적 자본주의도 그 힘을 잃는다. 따라서 이제 다단락의 결론이 나올 상황입니다. 전통적 귀속주의 청산을 위해서만 아니라 빼고
그거까지 빼고 필요한 건 여기서부터 좀 읽어. 우리가 선택한 민주적 자본주의적 정치 경제 체제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능력주의는 적절하게 옹호될 수밖에 없다. 선택지 2번. 정답은 4번. 왜 4번인지는 읽어봐야 알아. 근데 시험장에서는 여기까지만 읽으면 돼. 굳이 뒤에 안 읽어봐도 되죠. 또 성격상 또 확인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성격 버리세요. 절대. 차라리 그 시간에 딴 문제 풀어. 근데 나는 읽어. 수업이니까 이거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심한 여러분들이 읽을 게 아니야. 비문학도 나만 혼자 줄줄줄 읽고 앉았는데 이거 누가 읽어야 돼?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같이 읽읍시다. 읽어. 그러나. 야, 됐어. 그러나가 중요하다고. 그러나. 다음에 중요한 단어 뭐야? 그러면서도 여기 귀속주의적 지향 읽어. 시작. 요거. 여기서 탈피해야 된다고. 탈피한 능력주의, 자본주의 경제의 원동력인 능력주의도 그것이 너무 팽배, 안 읽어도 돼. 여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읽으랄 때 읽어. 내가 읽으랄 때 여러분들이 같이 읽는 부분은 밑줄 쳐가면서 읽으세요. 중요한, 내용상 중요한 부분이니까. 팽배감에 따라 또 다른 지향과 맞부딪히게 되어 읽어 스스로의 재조정을 요구받게 된다요. 다음에 즉 평등주의와의 문제다. 그렇죠. 즉 읽어 점점 벌어져가는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격차, 권력층과 서민층의 격차, 서울과 시골의 격차 등라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직업을 다 물리치고 여기 와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이 시험이 공평하다고 느끼니까 그죠? 공평하다고 느끼니까 해볼 만한 거야. 그래서 이 능력주의라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다음에 격차란 단어가 보이고 그 밑에 무슨 단어가 보여? 위화감. 핵심어죠. 핵심어. 능력주의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핵심어 뭐요? 위화감. 위화감 뜻이 뭐요? 뭔가 조화가 안 되는 느낌. 뭔가 조화가 안 돼. 쟤랑 나랑 좀 달라. 느낌. 그런 느낌. 쟤랑 나랑 비슷해. 이런 느낌이 와야 되는데 쟤랑 나랑 뭔가 달라. 근데 문제는 어떻게 달라? 내가 쟤보다 떨어지는 느낌. 이게 위화감. 다음에 그 위화감이 능력주의의 무슨 기능? 역기능이란 단어 보이죠? 역기능. 다음에 끄트머리 마달락. 능력주의는 두 번째 문장 그러나 보였죠? 같이 읽어. 어떤 형태로든 재조정 또는 재지향이 불가피하다. 능력주의를 읽어. 능력주의를 통해 정치 경제면에서 효율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평등주의를 통해 정치 경제면에서의 공평성을 조화시켜 나가는 여기까지. 즉 능력주의의 역기능인 위화감을 조정할 수 있는 그 해결책으로 필자가 지금 제시한 것이 뭐예요? 평등주의. 평등주의. 그래서 요 7번 지금 우리 청년 계층들이 가장 바라는 게 이거예요. 지금 이거. 능력주의 인정하잖아. 그죠? 하지만 기회의 평등은 달라.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도 좀 달라. 왜? 딴 놈들은 좀 있는 놈들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왜 내 능력을 안 보냐. 그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최근에 나올 만한 그런 지문이에요. 이 지문이. 다음에 8번 갑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가